크로스 카운터. 오늘은 좀 번외편이에요. 조용하게 네,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사람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오늘 지상 씨하고 DC님하고 둘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완선 씨하고 둘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네요. 오늘 완선 씨의 그 모든 것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원래 이제 8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나 네, 사람도 얼마 없고 그래서 네, 번외편을 진행하게 됐고요. 뭐 일단 7회 에이스 할 게 있지 않나. 뭐 하실 거 있지 않았어요? 다 같이 오면 하죠. 8회 할 때. 아, 그래,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번외편이 먼저 올라가는데 이러셔도 되나요? AS는 언제든지. 아, 네. 그러면 네, 오늘은 번외편. 오늘은 SF 특집이에요. 그렇게 기다리시던 SF 특집입니다. 네, 아주 소수만 기다리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한번 다뤄달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SF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SF에 대해서 이제 그냥 SF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보다는 좀 우리나라에 SF가 어떻게 들어왔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SF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게 뭐 SF 작품 특집을 해도 괜찮겠고 아니면 SF에서 자주 나오는 뭐 주제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도 괜찮겠지만 제가 예전에 참가했던 것 중에 SF 100년사 그런 전시물을 만든 적이 있어서 오늘 그걸 얘기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SF 그리고 판타지 도서관에서 만들었었죠. 네, 2011년에 만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SF 판타지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번외편이기 때문에 도서관 좋은 곳이에요. 회의실 4시간 대회 4,000원입니다. 방음시설 돼 있고요. 네. 그리고 SF 특집이니까 이제 그 전에 SF에 대해서, SF 자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뭐 SF가 뭐 SF 장르적 특징이라든가, 뭐 SF의 뭐 장점이나 뭐 그런 거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가는 데다가 딴 세상 얘기가 돼버리죠 또. 그리고 일단은 뭔가 장르적인 비평적인 이런 걸 듣기 이전에 책을 읽고 나야지 좀 그쵸. 네, 들리는 것도 있는 법이라 네, 그렇죠. SF에 대해서는 왜 SF 특집을 잡았느냐? 그건 SF 특집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가 있고 SF를 좋아해서도 있고 그렇죠. 뭐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SF든 판타지든 추리든 뭐 아니면 지금 라노베든 뭐 무협이든 다 보는데 SF가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 장르 중에 하나라 그렇죠. 좀 더 옹호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SF라고 하면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SFX하고 SF하고 헷갈리는 경우. 네. 그러니까 저는 크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역시 글을 써서 원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은 곳이었죠. 여튼. 네, SF는 크게 이제, SF 유치하다랑, 애들이 보는 거다라는 인식을 좀. 난 그런 유치한 거 안 본다. 랑, SF 너무 어렵다. 내가 보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라는 두 가지의 오해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장르죠. 네, 뭐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뭐 작품에 따르는 거고. 좀 쉽게 써진 작품들은 유치할 수 있는 거고, 어렵게 쓰기로 말하면은 SF가 아니라도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도스토옙스키를 읽으려면 어렵잖아요. 안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율리시즈 이런 거 어렵죠. 뭐 제임스 조이스 뭐 그렇죠라는 얘기를 하면 하여튼 그 어렵다 유치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개인차가 있는 거고 개개인마다 이렇게 자기가 읽어온 책들이라던가 자기가 그동안 접해왔던 것들에 따라서 느끼는 거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SF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F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SF를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SFX 얘기를 하셨는데 SFX는 특수효과고요. 그렇죠. 네. 특수효과의 줄임말이고요. 그거는 SF 영화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 소설로서의 SF랑은 정말 더더욱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내에서 SF들이 성공한 적이 꽤 있는데 SF가 성공했다고는 하는데 성공했던 게 이제 소설이나 만화는 많이 성공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만화는 조금 네, 있죠. 만화나 90년대에 좀 있었죠.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에서는 SF가 꽤 성공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큰 것 같은데 SF로 성공한 게 뭔가 SF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SF라는 이름을 걸지 않거나 아니면 역시 유치해 혹은 어려워 쪽으로 빠져서 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SF가 아니더라도 재밌게 보면은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SF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묶어서 보면 또 이것도 SF인데 저것도 SF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걸 SF라고 하지 않지? SF로 못 느끼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좀 있고. 그거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재밌게 소비를 했는데 이것도 SF야 라고 하면 그게 SF였어? 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SF 자체가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특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재밌지 않으면 재밌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방송하면서 나오는 약간 그 소감 중에 하나인데 방송해보면서 하는 건데 크로스 카운트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읽지 않은 작품들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이제 한 해 한 해 할 때마다 자꾸 보고 싶은 건 늘어나는데 볼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네. 진짜 보고 싶은 작품들이나 뭐 만화, 소설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많아져요, 그냥.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또 찝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연말 특집으로 뭐 베스트 10 이런 거라도 해볼까요? 자, 뭐 1년 동안 뭐 방송에 나온 작품들 여러분 고민 많으셨죠? 그냥 주제에 상관없이 재밌는 거 찍어드립니다. 이런 거 해볼까요?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네. 괜찮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각자 뭐 다들 추천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인상 깊은 작품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쭉 하면은 네. 그 전에 저희 블로그에 목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거 지금 저만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지금 뭔가 마음이 바빠서 가 있었고 이제 좀 그거 분담 좀 하죠. 네, 내가 보기에는 혼자서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 네. 나중에 뭐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트위터에서 한 분이 이제 작법사 특집에 올라온 책 목록을 이렇게 올려주실 수 없냐라고 했는데 곧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 목록부터 올리죠 뭐.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SF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밌는 거를 뽑은 게 아니라 역시 한국에서의 어떤 SF가 들어온 방법들 혹은 그 역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있었네라는 것 자체가 재밌을 것 같은데 뭐 SF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SF에 대해서 잘 모르셨겠지만 알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계속 소개가 됐었구나라는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하는 거니까 그쵸. 여러분 믿고 보세요. 저 스스로 이제 믿고 봐도 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쵸. 그런가? 영어가 완선씨.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반가울 방송이 아닐까. 그리고 SF 좋아하시는 분들도 SF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체는 잘 모르실 테니까 오늘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한국 SF 100년사라고 이름 붙었던 전시물에서 많이 참고를 했고요. 이제 이건 역시 한국에 나온 거 중심으로 해서 이 창작 소설이랑 뭐 번안 소설 번역된 거까지 다 다루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SFN 판타지 도서관에서 2011년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홍대 쪽에서 전시를 했었죠. 두어 번 뭐 써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 자체의 원출처는 이제 박산종님과 그다음에 서울 SF 아카이브 고요. 그다음에 뭐 전시물에 들어갔던 사진 자료 같은 거는 그 조이 SF 클럽이랑 빅 몬스터 동호회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작비 지원 자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나왔었고요. 이 전시물을 지금 다시 볼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죠? 네. 전시물은 전시가 돼야 되는데 도서관 안에 전시를 하기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협소하죠 사실? 이게 그 전지 사이즈 판넬 11개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전시물이니까 어떤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라도 이렇게 뭐 웹상으로라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한번 나중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전시물이 이것저것 더 있는데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혹시 행사한다, 뭐 전시물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은 네, 한국 네. SF 말고도 이것저것 있으니까 SFM 판타지 네. 도서관으로 그거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네.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sflib.com이고요. 라이브러리의 립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앞에 뭐 SF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시작도 하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언제부터 네, 소개가 들어왔느냐. 됐다고 그걸 먼저 시작을 하죠. 예, 뭐 그건 20세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쵸. SF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래된 장르가 SF 아니고 자체가 산업화 시대 이후에 나온 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도 19세기, 18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지 않죠 사실. 그건 있어요. 그 외에 캉디드 쓴 사람이 누구죠? 발자크였나 시작부터 부정하는 정보가 나오는데 아무튼 캉디드랑 같이 실려있는 그 중단편 중에 SF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시리우스와 토성과 지구를 막 오가면서 하는 그 프랑스 소설이 있는데 네, 시작부터 부정확한 정보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면은 하여튼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는 되게 뭐 논의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시작을 줄베론으로 보느냐 아니냐도 그쵸? 있는데 근데 딱 보면은 대부분 프랑스 쪽이 그쪽이 시작이라고 보는 경우가 제일 많죠. 아무래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였지 처음에 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프랑스와 영국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프랑스는 이성을 강조했고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쪽에서 제일 먼저 SF가 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그건 모르고 그냥 역시 뭐 다른 데서 더 먼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프랑스 소설이 번역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 알려진 게 있겠죠. 1920년대. 그 시작 자체는 1900년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907년에 최초의 SF라고 추정되는 그 이제 국내 제일 유학생이 편했던 잡지인 태극학보에 이제 해저 여행기담 그러니까 줄베른의 해저 이만희를 번안한 소설이 실렸었어요. 당시는 외국 소설들이 번역이 아니라 번안이 돼서 들어왔을 시기잖아요. 그렇게 번안돼서 들어오는 것 중에 이런 줄베른의 소설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다른 소설들도 있었나요 또? 그러니까 번안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번안이 많이 되던 시기고 사실은 번안과 창작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기준이죠. 어이구 야야야야야야야. 어머 깜짝이야. 난방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여튼 1907년에 태극학보에 해저 여행 기담이 실렸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역시 줄베른의 인도 악녀의 유산이 철세계라는 이름으로 1908년에 들어왔었어요. 번안돼서. 줄베른 재밌죠. 네, 왜 철세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 악녀의 유산은 그거죠.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막 보물이 쌓여있고 막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인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줄베른을 SF로 보느냐는 약간 그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왜 SF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뭐 모험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이런 걸 이제 SF의 주요 사조로 본다면 줄베른이 시작이라고 잡을 수 있죠. 사실 해저 이만희 같은 경우에 나오는 그 잠수함이 나오잖아요. 노틸러스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보면은 그렇게 놀랍진 않지만 당시로 보면 뭐 굉장히 새로운 신기술이죠. 물론 그 당시 잠수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긴 거리를 해저에서 보낼 수 있는 잠수함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현대에는 존재하죠. 핵잠수함이 그렇게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달씩 바다 밑에서 작전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뭐 하여튼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소설 자체가 신기하던 때죠. 그러니까 신소설이 나오던 때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소설은 아니었죠. 소설이라는 형태의 문학이 없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창작보다는 뭐 창작은 이제 신소설 쪽에서 알아서 하셨을 테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SF에 관해서 말하자면 주로 번안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번안한 원작 소설들 자체도 약간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SF 뭐 이런 게 있었던 건 좀 아니죠. 사실 그 당시에 외국에도 우리가 흔히 지금 SF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창작이 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SF라는 거 장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SF 그 이전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SF들이 창작이 되던 시기예요. 외국에서도. 그래서 1900년대 이런 게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남선이
그분 있잖아요. 철석 헬기소 소년에게를 쓰신 네, 최남선이 걸리버 여행기 1, 2부만 이제 걸리버 유람기로 이건 번역을 해서 소개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뭐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도 뭐 이건 뭐 SF로 보느냐 마느냐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지만 이제 타임머신 같은 경우는 확실히 SF라고 할 만하죠. 그거 전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번역 제목은 일신양인기 이제 1920년대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몸의 두 사람 이야기에서 일신양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킬 박사 하이드 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번역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6년에 80만 년 후의 사회라는 게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H.G. 웰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잡지 별건호에서 번역된 거고 타임머신 원작의 소설인가? 번역한 게 이 작품이겠죠? 아닌 것 같아요. 뭐 여튼 타임머신도 번역이 됐었고 20년대. 그 다음에 그 카렐 차펙의 뭐 카렐 차페크가 뭐 맞는 표기인데 RUR 또 번역이 됐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네. 여기서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고. 네, 그걸로 유명하고 원래는 희곡이고요. 그러니까 로스메 유니버셜 로봇의 그 약자고요. RUR은 1921년작인데 이제 체코의 뭐 국민 작가라고 할 만한 이제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분인 카렐 차페크가 썼던 소설이고요. 네, 로봇이 처음 나왔던 소설이고. 희곡이고 그다음에 이분의 다른 책은 뭐 예를 들면 뭐 도롱뇽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단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번역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요즘 책들에서 도롱뇽 전쟁 번역 되게 괜찮게 했거든요. 번역이랑 책 제작 자체도 2010년인가에 나왔어요. 책 재밌어요. 그리고 좋아요. 하여튼 이게 번역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깨알같이 1926년에 인조노동자라는 말로 로봇을 인조노동자라고 옮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신 분이 이제 프롤리타리아 기금문학 선봉에 사신 작가분인 박영희 씨가 이제 잡지 개벽에 소개했었는데 느껴지죠 인조노동자 계급투쟁의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요. 아무래도. 근데 사실 그 RUR, 그러니까 로스메 유니버셜 로봇이 좀 그런 식으로 쓰기 괜찮을 만했던 게, 그러니까 로봇이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계속 일을 시키거든요. 그건 노동자의 빗대게 매우 좋은 그런 소설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게 꽤 재밌었던 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190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는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선 이런 식으로 막 소개가 되기 시작한 시기고 외국에서도 막 태동하던 시기라고 보면 되죠. 네, 사실 1900년대는 영화도 아예 처음 나올 시기죠. 그러니까 뭐 SF 영화로는 본격적인 상업 영화가 처음 나왔다고 할 만하죠. 그 뭐 1900년대에 영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장편 영화 뭐 이런 재미있는 영화 이런 건 1900년대에야 겨우 이제 나오지 않았나? 뭐 아니다, 1800년대도 영화가 있었죠. 1800 최초의 영화가 그 기차 타고 들어오는 그게 나중에 나중에 하고요. 네, 여튼 이제 뭐 지금 남아있는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 달색의 여행은 1902년에 개봉이 됐었죠. 어떤 영화지? 흑백 영화에서 막 이렇게 대포에다 사람 넣고 쏘고 그런 영화. 그 점이 제일 유명한 장면이죠. 그 달에 대포가 꽂히는 그게. 하여튼 뭐 재밌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밖에 못 봤는데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도. 예를 들면 강철구나, 그러니까 책 런던에 저번에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책 런던의 강철구나 같은 건 1908년에 나온 소설이고요. 책 런던 되게 유명하죠. 요즘에 아마 다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그런가? 다시 소개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번역은 많이 됐더라고요. 기존에도 번역이 꽤 많이 됐었고 최근에도. 저는 황야가 부른다. 크로버 와일드 재밌어요. 화이트팽이라든가 늑대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쓰셨고, 그 다음에. 그 최초의 SF 잡지라고 할 만한 어메이징 스토리즈가 1926년에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SF는 주로 영미권에서 크게 지금의 이제 전형적인 SF라고 할 만한 건 영미권에서 크게 발달한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된 게 이제 잡지, 그러니까 펄프픽션의 어떤 기반이 된 잡지들이 네. 좀 있는 것 같고, 네, 어메이징 스토리즈는 역시 그 대표적인 잡지 중에 하나였죠. 이게 1920년대에 되게 오래됐네요. 나왔네요. 하여튼 1920년대까지는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0년대가 지나고 30년대, 40년대 얘기를 해보죠. 네, 30년대, 40년대에는 한국 최초의 창작 SF라고 할 만한, 아마도 이것도 추정이지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김동인. 감자. 김동리 맞나요? 아닌가요, 그건? 역시 이제 또 검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김동인? 저희들이 이게 근데 솔직히 이건 헷갈릴만 하지 않아요? 저 학교 졸업한 게 몇 년인데? 그렇죠. 꽤 오래됐죠. 한 10년이 넘었는데. 네, 지금 기억력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계실 고등학생, 대학 초년생들, 네, 뭐 항의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잠깐. 여러분 10년 지나면 이렇게 돼요. 야, 감자 맞네. 네, 맞아요. 감자 배따라기. 네. 그 나중에 또 검색해서 확인하려고. 좋은 자세입니다. 네. 여튼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 K박사의 연구라는 제목 자체를 저는 이 SF 백년사 자료에서 처음 봤어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남아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SF 자체를 뭔가 좀 뭔가 살리겠다 뭐 이런 당연히 없겠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추정 2,000명 보잖아요. 그래서 그쵸, 2,000명. 여튼 K 박사 연구는 사실 꽤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자가 대체 식량을 만들어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화학적으로 조합을 해서 대체 식량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막 와 대체 식량이래 이랬는데 원재료가 똥이었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 뭐 이런 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박사 연구가 뭐 이때 나왔고요, 30년대.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그 김자일 씨 라디움 이 1933년에 나왔는데 이제 그 귀한 방사성 광물 라디움을 이제 그 어떤 촌부가 잘 모르고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내용의 창작 꽁트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전근대와 근대의 사이의 그 간극이라고 해야 되나?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그 이런저런 그 갈등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우화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역시? 그러니까요. 사실 이 시기부터 이렇게 물론 그때 소설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읽기는 어려워요. 그때 소설 텍스트 말도 그대로 좀 다르고, 물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다시 현대 말로 좀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단어 자체가 좀 모르는 단어가 많긴 한데 그게 또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해서. 그렇더라 해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다. 네, 구할 수 있으면 연락 주세요. 우리 나중에 이런 거 한번 찾아보러 SF 아카이브를 가볼까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재밌어 보이는 소설 중에 잡지 과학조선에 실렸던 그러니까 과학조선 아마 조선일보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저기 뭐냐 경성발명학회에서 만들었다는 경성발명학회에서 만든 잡지 과학조선에 역시 이제 뭐 소설도 좀 실렸는데 그 중에 3대관의 괴사 사건 무슨 꼭 추리소설 제목 같은데요, 이건? 예, 과학 추리소설이라고 합니다. 뭔지 신기하죠? 네. 역시 이건 1935년에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30년대면 당연히 배경이 경성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성시대에 경성의 말로 딱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진짜 요즘에 유행하는 경성의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들이겠네요. 그쵸.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여튼 그리고 그거 외에 이 과학조선에 연재됐던 장편소설 여신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잡지 신시대에 실렸던 미래 전쟁 소설인 태평양의 독수리 이것도 1941년에 나왔고 태평양의 독수리와 1941년에 나왔으면은 왠지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뭔가 이렇게 그 공중전이 벌어지고. 이거는 이제 저는 전쟁 소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구현했을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당시 분명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이 작품에도. 네, 그리고 40년대는 진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때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상황이 열악해졌었으니까. 게다가 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뭐 당시 보면은 소주권까지 다 징발해 갔다고 하니까요. 그거 좀 궁금하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겪고 있는 시대에 나왔던 전쟁 소설은 어떨지. 네. 물론 그건 이제 번역된 거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거 말고도 한국 문학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무렵에 외국에서는 어떻게 다뤘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여튼 이런 식으로 뭐 과학조선이나 뭐 신시대나 뭐 이런 잡지들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창작 SF나 아니면 그 외국 SF를 번역해서 소개하는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네, 30년대 40년대 그런 게 있었고요. 40년대는 과학기술 발전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이 무렵에 우리나라는 빼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는 변방이었으니까 그 당시 보면은 일본이 패망한 게 45년인데 그때 핵폭탄을 맞고 패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40년대에 진짜 핵폭탄과 컴퓨터가 만들어진 때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전쟁용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그 미사일 그 궤도 추적하는 하고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였죠. 맨 처음에는 미사일 궤도 추적, 그리고 이후에는 독일군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만들고, 이 당시 되게 유명한 게 튜링 머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한 시기에, 물론 그 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전쟁이긴 했지만, 네, 컴퓨터의 아버지라는 튜링의 네, 아무튼 40년대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할 기반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나왔던 소설들은 좀 디스토피아적인 소설들이 많지 않나요? 네, 뭐 전쟁이기도 하고. 그래서 40년대에는, 그러니까 사실 40년대에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뭐 이거 전에 오히려 뭔가 그 전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전쟁이 2번 나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전쟁이 뭐 그냥 전쟁도 아니고 전 세계가 휘말려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브랜뉴 월드가 1936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지 오웰의 1984. 빅브라더가 벌써 이때. 네, 가 1949년에 나왔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연도로 써놓고 보니까 되게 오래된 작품들이네요. 그럼요. 딱 느끼기에는 읽었을 때 잘 모르겠죠. 40년대라기보다는 5, 60년대, 70년대 약간 그런 이건 메카시즘을 풍자해서 쓴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1984 같은 경우엔. 뭐 그러니까 둘이 유명한 거죠. 역시 지금 고전이죠. 영화도 재밌죠, 둘 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쓰여졌을 때 당시에 물론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당시에 어떤 그 사회상이나 이런 걸 반영했지만 그게 몇십 년 뒤의 이야기도 반영을 하고 있고 현대에도 의미가 있고. 사실 멋진 신세계나 1984는 이미 이제 SF라고 분류되지 않고 고전 문학으로 분류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걸 SF에 넣을 수 있답니다. 그럼요. 이건 이상한 분류가 아니에요. SF 맞아요. SF가 그렇게 유치하다기보다는 유치한 작품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일반 소설도 마찬가지니까. 끊임없이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갑시다. 아니요. 잠깐만. 아직 할 거 남았어요? 그럼요. 제가 시대를 한 번 더 느끼게 해드리죠. 슈퍼맨이 1939년에 나왔어요. 응? 슈퍼맨. 슈퍼맨 영화 아니면 만화? 코믹스요. 코믹스로? 네. 1939년. 이거 뭐랄까 메시아를 기다렸구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슈퍼맨 그러잖아요. 완전한 그 신의 재림이잖아요. 슈퍼맨 자체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슈퍼맨이 되게 고전적이긴 한데 저도 찾아보면서 좀 놀랐는데 39년이더라고요. 하긴 그렇구나. 신기하네. 뿌듯해. 보통 슈퍼맨 하면은 처음 기억나는 게 영화 슈퍼맨이잖아요. 보통 우리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긴 요즘에도 마찬가지겠다. 코믹스가 30년대, 40년대 많이 나왔죠. 근데 그때도 나왔죠.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코믹스, 그러니까 미국 계열의 미국에서 나오는 뭐 DC나 마블 계열의 히어로물 코믹스가 소개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네. 여튼 30년대와 40년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컴퓨터와 핵폭탄이 만들어진, 그리고 국내에서도 뭔가 창작 소설들이 좀 나오고, 창작이 막 시작된.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디스토피아 소설도 나오고, 고전이라고 할 만한 소설들도 그러니까 있고. SF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어떤 그 통제 사회
네, 디스토피아 뭐 이런 게 나왔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50년대, 60년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에서는 최초의 SF 만화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핸델 박사, 최성원 씨의 핸델 박사가 박사라는 나왔고요. 작품은 사실 저 처음 봤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게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게 꽤 많은데 라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있는 그거는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내가. 제가 이제 이름은 들어봤는데 핸델 박사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핸델 박사는 1952년에 처음 나왔고요. 그 발명가인 핸델 박사가 악당에 맞서 싸운다. 약간 이런 내용이고, 그 당연히 과학으로 싸우겠죠. 그러니까 박사잖아요. 그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이제 아동 만화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뭐 도라에몽도 꿈과 희망이 넘치죠. 많은 도라에몽 몇 년에 나왔죠? 도라에몽 있었는데. 뭐 넘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른 얘기로. 말씀하신 라이파이는 이제 김산호 만화가 분이 그리신 장편 SF 만화고요. 1959년에 나왔고, 네. 그렇죠. 진짜 인기 많았다고 하는데요. 라이파이라고 하면 약간 제 기억이 맞으면은 젊은이 아니지. 청소년 정도 되는 주인공이 나와서 뭔가 싸우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찾느라 좀 찾아봤는데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인기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지금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근데 좀 보려면은 그림이 굉장히 당시 만화와 현재 우리가 흔히 보는 만화와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죠. 사실 저 사이보그 009도 아직 다 못 본 게 그림의 괴리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실 사이보그 009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아니요, 사이보그 009가 50년대에 나왔어요. 아니 50년대가 아니라 60년대. 60년대? 네. 그러면 벌써 50년 가까이 된 작품이네, 그것도. 그쵸.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데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그럼에도 재밌으니까 지금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네, 라이파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역시 자료 가지신 분은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SF 아카이브 가서 찾아보자니까. 상준님한테 이렇게 어딨어요 하면은 찾아보실 것 같아. 네, 그리고 소설로 들어가면은 그 문윤성 씨가 완전사회라는 그런 장편 소설을 써서 네, 주간 한국의 장편 추리 소설 공모전에서 당선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도 SF는 추리 소설과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있었군요. 이건 1965년 얘기고요. 근데 이건 이제 출간될 때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걸 표지에 딱 걸고 나왔다고 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건 내용은 이제 완전 사회라는 거의 내용은 이제 뭔가 여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무대로 뭔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1985년에 여인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그 외에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든가 제목 맞죠?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그것도 거예요. 이제 이 시기에 맞나? 잠깐만요. 하여튼 뭔가 60년대에는 네, 이런 시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0년대, 60년대 좀 재미있는 장편 소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작품들이 창작이 되는 시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3, 40년대 창작됐던 작품들은 아직 약간 고전에 좀 가까운 고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장편으로서 소설로서의 완결성을 갖췄다기보다는 단편이고 잡지에 연재되고 이런 소설들이었는데 5, 60년대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작품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네, 뭐 3, 40년대도 장편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뭐 남아있지 않으니까 뭐 저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나왔던 것들은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로 남아있는 게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올해 금성탐험대가 창비에서 나왔죠. 나왔어요? 네, 나왔잖아요. 지금 저기도 책 있는데 창비에서 복간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건 씨의 금성탐험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잡지 학원에서 연재됐던 1962년부터 뭐 연재됐던 그런 작품이고요. 금성탐험대 뭐 이거는 이제 창비에서 지금 새로 나왔으니까 내용이 이제 출판사 책 속에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저 이거 좀 그 시놉시스 뭐라고 하지? 네, 좀 잠깐 읽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60년대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50년대에 이제 냉전이 이제 굉장히 심했었고,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6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그게
그 우주 개발 우주 약간 개발 이런 식으로 시작이 경쟁을 됐죠. 하잖아요. 소련에서 한 방 빵 하고 쏘아 올리면서 이제 미국은 우리는 달로 보낼 거야라고. 네,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서 이제 네. 그 냉전은 이제 우주 개발로 이제 경쟁을 하던 시대고, 그래서 이 시대를 기반으로 하와이에서 근데 딱 그 얘기 봐도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아. 딱 그 시대 배경까지 생각을 하면은. 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그 미국에서 우수한 파일럿들이 연쇄적으로 살해당한 일이 발생하니까 예. 미국이 이게 금성 탐호모를 비밀리에 쏘아 올리자. 이건 뭔가 위험한 게 있다. 비밀리에 예. 쏘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마침 이때 미국의 그 하와이의 우주항공학교에 다니던 한국인 학생 고진과 최미욱도 우주로 향할 그 꿈에 부풀지만 하지만 무슨 일인지 고진은 출발 납치됐네. 직전에 괴한에게 납치되고 만다. 예. 고진이 도착한 곳은 바닷속 어느 원자력 잠수함만. 충망반 조종사 고진을 납치한 이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련의 CCCP, 그러니까 SSL을 호와 미국의 VP호가 펼치는 긴박한 추격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금성의 험난한 자연과 외계인 알파성인의 등장. 네, 그리고 그 속에서 금성 탐험호의 운명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데. 점점점. 딱 근데 이 줄거리 요약된 거 봐서는 요즘 이제 딱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냐면, 최근에 일본에서 나오는 만화 중에 문라이트 마일이라는 네. 만화 있잖아요. 그 만화에 보면은 이제 달 개발 사업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로 보면은 군대들이 결국 이제 거기서는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가 경쟁을 하는데, 군대가 이렇게 달기지를 몰래 만들어 놓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펼쳐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하게 들 것 같아요, 이 작품 보면은. 문라이트 마일이 호시노 유키노부죠? 제가 또 이게 아니, 또 돌맞을 나 소리를 사실 하는 게 작가 아닌가. 이름은 잘 기억 못해서. 제가 얼마 전에 몰아봤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 뭔가 전쟁과 미국과 뭐 소련과 뭐 이런 거 되게 자주 다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가 확실히 그러니까 뭐랄까 대규모로 국가 전체가 집중해서 국가 대 국가의 싸움. 개발하던 시대라서 이런 약간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우주를 향한 꿈을 꾸던 시기이기도 하죠. 네, 팔세이건이라든가. 네, 그게 우주를 향한 꿈을 꾸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놈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곳을 점령해야 돼라는 그런 일종의 경쟁도 있었던 시기인 거죠.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칼세이건을 또 말했는데 칼세이건 60년대 맞나요? 80년대 아니죠? 60년대 맞죠? 나도 잘 모르겠어. 스무스가 몇 년작이더라? 저희들이 이래요. 아니, 이게 제가 시험을 치고 났더니 저희가 뭐랄까 대본에 제가 오늘 없는 아파서 저 오늘 아파요. 예. 아픕니다. 네, 근데 사람도 없고 힘들어요 이제. 그리고 분명히 지금 무대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분명히 지상씨가 가면라이더 얘기를 하면서 끼어들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그래서 금성탐험대 이렇게 지금 창비해서 복관이 됐고요. 표지도 되게 재밌어요. 표지 진짜 뭐야 이건 싶은 그런 시대가 느껴지는 그런 표지를 되게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다.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 네, 그렇게 생겼어요. 딱 보기에 뭐야 이건 쉽게 생겼어요. 나 금성 네, 전 진행하고 탐험대라고 있을게요. 네, 금성탐험대가 지금 복관이 됐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이제 60년대에 뭐 재밌는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야, 표지가 이게 뭐야, 진짜. 네. 이거 정말 너무 레트로잖아, 이거. 네,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60년대 나왔던 건 다시 낸다. 네, 이걸 알고 보면은, 뭐, 그냥 잘 살렸구나? 뭐, 굉장히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굉장히 복고적이에요. 일단 인상적이죠. 복고적이에요. 이거 딱 서점에 딱 누워있으면은 지나가다 한 번씩 눈이 갈 것 같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는 60년대 영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한국의 오리지널 괴수물인 우주웨인 왕마기 우주웨인 왕마기가 1967년에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그 괴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외계인이 우주에서 침략해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스티샷 보니까 뭔가 우주복 입은 우주인처럼 생겼어요.
뭐 그리고 이제 되게서 용가리. 용가리가 이때 용가리가 또 나왔군요. 이제 67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네 일본의 고지라 인형을 그대로 갖다 썼다고 하는데 여튼 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왔고 한 때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 뒤에 사이보그 009하고. 네, 제가 정리해놨죠. 네. 그래서 50년대와 60년대를 정리해 본다면 50년대엔 특히 뭔가 어린이 청소년 이런 약간 대중소설 뭐 이제 재미있는 그런 모험을 다루는 모험물? 네, 그런 소설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사실 시대도 이제 전쟁 끝나고 냉전 이제 지나고 60년대까지 가면은 진짜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우주 진출에 대한 꿈과 희망 뭐 이런 게 좀 있던 때잖아요. 일단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네. 이렇게 밝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계몽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우주 같은 걸 배경으로 한 아까 그 금성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이제 가공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창작 모험물 뭐 이런 게 좀 나오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냉전 얘기를 했는데 네, 우주 개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건 이제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스푸트니크호가 이제 처음으로 우주에 나간 그런 애잖아요. 인공위성이잖아요. 그래서 소련에서 이걸 57년 10월 4일 네, 써 올렸고 11월 3일이라고 쓰는 10월 4일. 네, 1호가 10월 4일이고요. 1호가 57년 10월 4일이고요. 2호가 57년 1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1호가 발사되면서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를 줬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훨씬 앞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한 방 맞은 사건이었죠.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쏘다니 그래서 우리는 달에는 우리가 먼저 가겠어 라는 걸 했었죠. 이게 이 쇼크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이후에 사람을 태워서 처음 보낸 것도 소련이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 얘기 다시 앞으로 더 올라가서. 네, 그래서 스푸트니크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2호에는 이제 라이카라는 유명하죠. 강아지를 보내서 이제 그 개가 이제 처음으로 우주 여행을 한 생물이 됐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라이카는 품종 이름이고 걔 이름은 그게 아니었대요. 라이카 카메라 이름 같다. 카메라 이름 중에 라이카도 있잖아요. 네, 뭐 그거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저는 라이카만 알고 있었는데 네, 강아지 이름은 쿠드리아 푸카라고 저도 처음 했다고 알았어요. 합니다. 러시아어죠. 그래서 이제 스푸트니크호가 10호까지 이제 쭉 계속 발사되다가 이제 그 사람을 쏘아 올릴 수 있겠다 해서 유인 우주선이 역시 소련에서 발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연달아서 이게 충격을 받은 거죠. 쟤들이 먼저 위성도 쏴, 유인 우주선도 쏘, 생물도 먼저 처음 보내, 보내. 사람도 보내. 우리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나사에서 열심히 달렸죠. 그러니까 그때 나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돈 엄청 쏟아붓고. 근데 사실 그 돈 쏟아부은 거 생각해 보면 우리 4대강 한 거하고 큰 차이 안 난다는 소리가 있는데. 네. 딴 얘기 합시다. 여튼 61년 4월 12일 보스톡 1호를 타고 유리 가가린이 그러니까 최초의 우주 비행사라고 할 만한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갔다 오셨죠. 그래서 갔다 와서 한 말 지구는 푸른색이었다 해서 이제 뭐 SF 단편이나 뭐 작품들 중에 지구 푸른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유명한 나왔었죠. 말이죠. 네, 창백한 푸른 점, 그러니까 칼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든가 그런 뭐 이거 역시 여기서 따온지는 잘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구와 푸른 별이라는 연관이 여기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딱 우주란 배경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새카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렇게 딱 밝게 빛나고 있는 게 딱 하나 보이는데 파란색이잖아. 뭐 가까우니까. 얼마나 가까우니까, 그치? 그거는 그 나가서 보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별건 아니지만 역시 찾아보다가 재밌던 거였는데 이 유리 가가린스는 당연히 이때 뭐 우주 어떤 게 있지 않았을 테니까 공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뭐 근데 공군 출신 많죠. 그러니까 그런 비행사들이 좀 더 높이 가면은 우주 비행사가 그 꿈인 경우까지 가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문라이트 마일에서도 보면은 우주로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는 민간, 하나는 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그 나가는 방식은 조종사로 나가죠. 민간으로 나가는 방식은 기술자가 돼서 나가고.
아무튼 뭐 그 작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재밌어서 그래요. 네. 네. 3권짜리고요. 3권? 아, 3권보다 더 나왔어요? 3권으로 알고 있는데? 문라이트 마일 꽤 나왔는데 10몇 권까지 나왔을 텐데. 아, 제가 본 게 3권까지라. 아. 그 뒤에 쭉 이어서 봐봐요. 꽤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한 10권까지 보고 지금 못 봤는데 아 계속 나오네? 재밌다 하면서 지금 그 이후 거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50년대, 60년대가 어떤 시대냐?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어떤 작품들이 나왔나? 대표적인 네. 작품들. 아톰, 철원 아톰이 데스카 오사무의 철원 아톰이 1952년 작품이에요. 그리고 데스카 오사무가 진짜 옛날 사람인데다가 아니 아톰이 지금 60살이 넘었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네요. 60살이 넘었어요 아톰이. 예. 그리고 1028호가 그러니까 요코하마 미스테리 1028호가 1956년작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사이보그 009 64년이네요. 64년작. 사이보그 009는 뭐 올해인가 작년인가 애니메이션도 다시 또 한번 새로 만들어졌고요. 예. 그리고 고지라. 아까 네. 용가리를 고지라가 195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지라님은 이제 한국에 오셔서 1967년에 용가리로. 그 고지라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우리나라나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고지라라는 작품은 네,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리메이크도 되고 됐고, 그리고 네. 이런 괴수의 어떤 하나의 아이콘이잖아요. 그쵸. 네. 아이콘인 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괴물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다 샤오. 아니면 정확히는 뭐 이제 도시를 부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시초니까요 이게. 아, 네. 그래서 네. 고지라는 고리라와 이제 고래인 쿠지라, 그러니까 고릴라와 고래의 어떤 혼혈이라고 해요. 그런 합성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 게 있고 역시 이제 괴수를 좋아하는 지상 씨가 있었다면 네, 여기서 또 열심히 얘기를 했겠지만 네, 오늘은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상 씨가 나왔으면은 갑자기 괴수 얘기를 한 10분 빠졌겠다. 아니에요. 지상 씨는 그렇겠네요. 네. 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한 번 더 시대를 느끼게 해드리죠. 음. 닥터우가 1963년이고요. 예. 스타트rek이 1966년이에요. 첫 방송이. 닥터우와 스타트렉. 네. 와, 사실 닥터우도 스타트rek은 요즘에 새로 영화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요즘에 다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닥터우는 재밌죠. 닥터우도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닥터우 지금 그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 한 드라마로.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스페셜 에피소드가 하나 방영이 됐어요. 네, 닥터우 50주년. 네, 50주년 기념. 그걸 보는데 역시 약간 아쉬운 거는 닥터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그 닥터가 이제 지금 닥터하고 그 전 때 닥터하고 그리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닥터라고 해서 이렇게 3명의 닥터가 나왔는데 닥터가 아니라 거기선 독토르에 가깝죠. 아무튼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닥터가 나와서 함께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니. 예. 여튼 60년대 네, 닥터우와 스타트렉 아는 이름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렇죠. 아니 뭐 아까 고지라도 그렇고 뭐 닥터우와 스타트렉 그렇고 뭐. 나오던 시기고요. 여러분 그 스타트렉 그 TNG랑 그 다음에 닥터우 1시즌 뭐 이런 걸 떠올리시면 1시즌 본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뭐 있겠죠. 닥터나 스타트rek은 의외로 매니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올닥 시리즈 보는 올닥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닥터도 시즌이 꽤 많잖아요. 네. 그거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트레키라고 해서 네. 그 스타트렉 뭐, 넘어가죠. 네. 물론 저는 네, 후비언과 트레키 넘어가죠. 네. 하여튼 네,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네.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금성탐험대가 나왔고 이제 네, 용가리가 67년에 용가리. 아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스타트rek이 66년에 방영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한국에서는 용가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기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잡지에서는 막 장편 SF가 연재되고 뭔가 뭐 만화가 나오고 뭔가 대중소설로서의 SF가 태동한 시기?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대중소설이라기보다는 대중문화네요. 대중문화로서 네. 뭔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50년대, 네. 60년대. 잠깐만. 뭔가 좀 이제 뭐 오죠. 60년대 네. 어떤 시대인가. 그러니까요. 네, 60년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좀 잠깐 쉬었다 갈까요? 왜요? 목이 아파서. 그래요? 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쉬었다 왔고요. 예, 잘 쉬었다 오셨나요? 예. 근데 갑자기 힘이 딸려서 원래 이렇게 그 완선 씨 한 명을 저하고 지상 씨하고 D 씨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상대하다가 혼자서 상대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좀뭐저 편하게 말하고 있는데라고 하니까 네, 권님 평소에 네 그쵸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지금 SFM 판타지 도서관에서 특별편 녹음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 말했죠. 네, 특별편 제목은 네. 아, 저 뭐 올라갈 때 아실 텐데요, 뭐. 네, 한국 SF는 처음이지. 네. 네. 한국 SF는 처음이지? 여기까지가 일부 분량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분량이 꽤 많아서 2회로 나눠서 네,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예. 70년대랑 이후에는 이제 2부에서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방송에 대한 저희- AS를 좀 하죠. 예, 저희가 특별편에서 제가 이제 마치 그 업데이트하다가 마치 그 뒷부분은 살짝 다 검토를 못하고 올려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편에서 뒤에 7초가 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인사가 잘려서 올라갔더라고요. 저번에가.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컴퓨터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파일 정보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뒤에 이제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뭔가 뒤에 부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업데이트 된 걸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우고 새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때 이제 트위터 아이디가 골뱅이 하나록2님하고 팟빵에서 이제 올리스님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제보 듣자마자 어떻게 하면서 내리고 다시 올렸죠. 근데 이제 그 올리스님이 뭐 음질에 대한 피드백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서관이 아무래도 음질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약간 울리는 부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마이크를 직접 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스튜디오가 더 좋긴 하죠. 물론 이제 못 들어줄 만큼은 아니지만 예, 네. 어쨌건 번외편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스튜디오 대여비가 네, 좀 네. 있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여러분 도서관- 팟빵 후원 가능하고요. 팟후원 네.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맞다 그 미라주나이트님하고 그 익명의 독지가님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회 얘기도 좀 하죠. 7회 저희 녹음할 때도 좀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진짜 나중에 시간이 없었죠. 네, 그 정말 진심으로 애완동물 잡은 거 누구야? 진짜 왜 아무도 내 머리를 때려주지 않은 거야? 애완동물 당신이잖아. 그걸 어떻게 해?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나 뭐 그런 식으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또 그때 회의하고 맨 처음에 그 주제 정하고 그럴 때는 몰랐어요.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한 동물로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아니면 뭐 다른 새나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로만 잡았으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애완동물 저희를 과소평가했죠. 사실은 애완동물하고 강아지 편 하나, 고양이 편 하나, 그 외 그랬으면 기타 하나 해도 괜찮았을 텐데. 됐을 정도였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희 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진짜 말 못한 방송들이 막 있고, 진짜 빼먹은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뭐, 나머지는 기회가 되면, 예를 들면, 용 같은 건 한번 하면 재밌겠다라는 뭐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을 비롯한 뭔가, 도마뱀과 환상? 뱀류. 아니면 이제 현실에 없는 환상의 동물들에 대한 것들도. 안 돼요. 그럼 또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드래곤? 네, 드래곤 특집 한번 하자. 그것도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제가 자꾸 늘어요, 맨날. 예,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좀 더 정리를 하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치밀하게 준비하기에는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너무 너무 치밀해서? 치밀하게 준비했고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초반부터 딱 주의하던 점이었는데 그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 커져서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애완동물도 구체적이지 않을 줄은 몰랐는데요. 네, 이번을 시행착오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는 없도록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투원 받아요. 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특별편 녹음하고 이제 8회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8회는 아마 게스트가 오실지도
있을지도 예, 아마 지금 네, 얘기하는 중입니다. 뭐 이제 정확히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라서 어쩌면 이제 저희들끼리만 할 수도 있고 네. 잘 되면은 게스트분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스트를 부른 이유는 역시 게스트가 부르면 좀 더 다른 얘기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인데요. 아마 저희들 넷이 하는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게스트분이랑 근데 지난번에 7회 때 나이님 같은 경우도 나이님이 근데 예, 그 너무 기르시는 분이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역시 얘기를 할 시간이 좀 없었죠. 네, 그것도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얘기들 몇 가지 많이 해주셔서 게다가 이제 굉장히 너무 자연스럽게 예,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이건 계속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람들 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기 분량이 많아지니까 끼어드는 사람이 없어. 시간에 쫓기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특별편 한국 SF는 처음이지. 예, 사실 중간에 살짝 그 제목이 바뀌었다는 착각이 드는 거는 착각입니다. 뭐 바뀌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한국 SF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1부 그러면 이 정도로 할까요? 예, 1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70년대 이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재밌었다면 별표 아니고 좋아요 아니고 파투원인가? 파트 1도 있고요. 사실 그냥 그 댓글 남겨주시고 재밌게 듣고 있다 아니면 이러이러에 빠진 것 같다라는 그런 리액션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잠정적 주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정말 영향을 끼치고요. 네, 홍보해주시면 언제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편이라서 이건 SF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것만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쵸. 사실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SF 쭉 정리가 된 것 자체가 별로 없죠. 그럼요. 이거 비싼 자료예요. 예. 저 고급 인형이고요. 원고료 받습니다. 글 청탁 받습니다. 예, 아무튼